예, 안녕하세요. 조창희 교수입니다. 어, 벌써 5주차 이제 시작이 될 때고요. 늘 하던 대로 5주차 수업하기 전에 4주차 과제물에 대해서 먼저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준 예제하고도 비슷하죠. 첫 번째 과제는, 첫 번째 문제는요. 자, 그래서 원래 길이가 1.5m, 예, 원래 길이가 1.5m. 자, 이렇게 되는 막대기가 있었는데, 자, 얘가 이제 1.5m짜리입니다. 그래서 1.5m고요. 1500m겠죠? 밀리미터겠죠? 예, 1500mm 막대기가 있었는데, 이게 일드 스트레스가, 여기 일드 스트레스가 290메가파스칼이래요. 그리고 역률, 그러니까 기울기죠? 207기가파스칼 이랍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 했을 때 얘를 쭉 해서 잡아당긴 거야. 이렇게 잡아당긴 거야. 얼마만큼 더 잡아당겼냐면 앨런 게이츠가 7.6mm만큼 더 잡아당겼습니다. 예, 그랬다가 놓게 되면은 스프링백이 생기죠. 쭉 잡아당겼다가 하중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스프링백이 생겨서 어느 정도는 복원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예, 파이널 렉스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게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칠판으로 넘어가서 한번 문제풀이를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지는 그래프를 한번 보죠.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자, 시그마 입실론입니다. 그래프 개형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네요. 직선이었다라고 하고요. 직선 같지 않나 너무? 예, 여기를 직선이었다. 자, 그래서 그냥 꺾죠 뭐. 자, 직선이었다라고 하고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여기가 290이죠. 예, 메가파스칼. 그리고 역률이 207기가파스칼. 근데 문제에서 여기를 안 줬어요. 여기를 안 줬습니다. 자, 시그마 y 다시 말해서 시그마 일단 입실론 y 그러니까 항복이 될 때의 변형률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 입실론 y 값은 쉽게 계산이 되죠. 어차피 기울기가 207기가파스칼이잖아요. 그러면 후계 법칙을 쓰시든지 아니면 그냥 그래프 기울기 가지고 생각하시든지 우리 후계 법칙 배웠으니까 후계 법칙 가지고 얘기하면 시그마는 2의 입실론이다. 그러면 요 포인트에 대해서 시그마 값이 290 메가파스칼 이퀄 역률은 207 기가파스칼이니까 메가로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역률도 메가로 바꿔서 써셔야 돼요. 그래서 207에다가 000 자, 요거 메가파스칼이니까 역률도 메가파스칼로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그에다가 y, 입실론 y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입실론 y 값이 계산이 되겠죠. 그럼 입실론 y 값 뭐 이렇게 되겠네요. 207000 얘로 290을 나누시면 되니까 계산해 주시면 0.0014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얘는 0.0014 예, 입실론 값이 이렇게 됩니다. 자, 하나는 찾았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막대기가 이렇게 있던 막대기를 즉 1500mm짜리 막대기를 쭉 잡아당겨서 이만큼 잡아당긴 거예요. 얼마만큼 잡아당겼냐면은 델타 값이 7.6mm 잡아당겼대요. 그러면 이때의 입실론 값을 볼게요. 자, 이때의 입실론 값 얘는 이거는 원래 길이 분의 변형된 길이 원래 길이가 1500mm 변형된 길이가 7.6mm. 자, 요거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계산해 주시면은 0.00507 나올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여기쯤이 0.00507이었다라고 할게요. 이만큼이 0.00507입니다. 즉, 여기까지 잡아당겼다가 놨다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잡아당겼다가 여기서 하중을 제거했으니까 그러면 스프링백이 생겨야죠. 다시 복원이 돼야 됩니다. 똑같이 복원되진 않는다 그랬죠? 처음에 이 기울기만큼 복원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울기만큼 복원되니까 그러면 다시 여기서 복원되는 양이 얼마겠느냐? 뭐 뻔히 나왔죠. 요 양이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요 값이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두 개가.
다시 말해서 얼마만큼 복원된다? 입실론 y랑 똑같은 0.0014만큼 복원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요 지점에서의 변형률 값은 자, 최종적이죠. 최종적인 변형률 값. 이거는 0.00507에서 마이너스 0.0014만큼을 빼주시면 되니까 얼마인가요? 0.0037, 0.0037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뭐 507, 뭐 반올림 정도 해서 사실 36 얼마일 텐데요. 37 나온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최종적인 변형률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최종적인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입실론은 L 이거분의 델타니까 이것으로부터 델타 값은 L0에다가 요거다. 그러면 1500mm 곱하기 0.0037 그러면 변형률 값은 5.55 나올 겁니다. 이 정도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영구 변형이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다 됐네요. 그러면 파이널 랭스는 원래 길이가 1500mm였으니까 거기서 5.55mm만큼 더 영구 변형이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1500 5.55mm가 파이널 랭스가 될 겁니다. 뭐 1500 5.6mm 뭐 이렇게 써주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예제에 대한 답안이 되겠네요. 쉽게 이거는 푸셨을 거라고 생각은 되고요. 자,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예제입니다. 앵글. 자, 앵글 블랙 브라켓이 있고요. thickness는 1.9mm. 요게 1.9mm. 죄송합니다. 19mm, 19mm고요. 자, 플랭직에 있고 컬럼 있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16mm 다이아메터를 갖고 있는 볼트 두 개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름이 D가 16mm예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폼 디스트리부티드. 자, 이거 분포하중, 균일 분포하중 유니폼이니까요. 균일 분포하중이 가해지고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토탈 하중은 면적을 곱해주시면 된다 그랬죠? 균일 분포하중이 파스칼 단위로 나왔으니까. 그러면 P에다가 면적이면 L 곱하기 B가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P 값이 1.9 메가파스칼. 파스칼은 하중, 다시요.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죄송합니다. 자, 메가파스칼은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죠. 그러니까 면적당 밀리미터 제곱으로 쓰는 면적당 힘이니까 거기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힘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다가 밀리미터 제곱을 곱하면 얘랑 지워져서 뭐만 나와? 뉴턴만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중은 그냥 메가 파스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대신 길이 단위를 밀리미터 단위로 써야 되겠죠. 그래야지 면적이 밀리미터 제곱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200mm 곱하기 B 값은 75mm.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은 28500 뉴턴이 나온대요. 자, 이게 토탈 하중이에요. 균일 분포 하중을 하나의 하중으로 바꿨을 때. 근데 여기 볼트가 두 개 있잖아요. 그러면 볼트 하나에 대해서 받게 되는 하중은 절반으로 나누면 되죠. 14,250 뉴턴만큼이 볼트 하나당 받게 되는 하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볼트 하나당 받게 되는 하중이 자 볼트가 단일 분포 하중이네요. 요거 단일 분포 하중이다. 단일 전단이네요. 자 이렇게 볼트가 있으면 이 볼트는 위에서 밑으로 누르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누르겠네. 앵글 브라켓이 이렇게 누를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H빔이 가지마 이렇게 버티고 있고요. 단일 전단이죠. 자, 그랬을 때 누르는 하중이 14250 뉴턴 이만큼을 누르게 될 겁니다. 자, 제가 그랬었죠. 첫 번째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average bearing pressure 혹은 bearing stress 베어링 스트레스가 지압 응력이라고 부른다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verage shear stress, 전다 능력. 그래서 베어링 스트레스랑 shear 스트레스를 각각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shear 스트레스는 여기가 전단면이니까 그냥 요거 가지고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베어링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랬었죠. 여기 사각형을 잡으시라고요. 이런 사각형 면적 잡으시면 됩니다. 사각형에서 가로는 앵글 브라켓의 두께 T가 19mm. 그 다음에 세로는 요거는 그 볼트를 절반을 쭉 잘랐을 때, 절반을 뚝 하고 잘랐을 때 그 잘린 단면이니까 사각형 면적이니까 요거는 볼트의 지름 D 16mm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각각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자, 여기다 할게요. 베어링 스트레스, 시그마 B 값은 면적분의 힘이죠. 볼트 하나가 받게 되는 힘. 그럼 볼트가 하나가 받게 되는 힘. 자, 볼트 하나가 받게 되는 힘 14250 뉴턴. 자, 이것을 면적은 자, B 곱하기 T입니다. B 곱하기 T죠. 죄송합니다. B가 아니지. D죠. 그래서 볼트의 직경 16mm 곱하기 앵글 브라켓의 두께 19mm 두 개를 곱해 주시면은 나오시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 곱해 주시면은 46.9 나오네요. 46.9 메가파스칼. 자, 요게 베어링 스트레스 값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 자, 요번에는 뭐냐 하면은 전다 능력 shear 스트레스. 타우의 에버리지. 에버리지를 붙인 이유는 이제 평균 전다 능력, 전단의 크기가 좀 다를 거라는 가정하에서 평균 전다 능력이라고 했는데요. 굳이 안 쓰셔도 됐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자, 마찬가지로 면적분의 볼트 하나가 받게 되는 힘. 중간에 오타가 났어가지고 L이 절로 들어가 버렸네요. 자, 요 전단면에 대한 거잖아요. 잘렸으면 원형으로 잘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분의 F의 볼트. 그러면 14250 얘를 4분의 파이 곱하기 D 16mm의 제곱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계산해 주시면은 70.9 메가파스칼 나온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각각 지하 북력하고 전단 능력. 전단 능력에서의 면적은 여러분들 쉽게 예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하 북력에서의 면적은 좀 상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맨날 먹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를 요렇게 자른 겁니다. 요렇게 자른 거예요. 반으로. 절반을, 이런 식으로 절반을 잘라서 위에서 쳐다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각형 형태로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는, 요 지압이 되는 이 면에서 받는 거니까 사각형 형태로 된다라 했을 때 밑변은 당연히 지름하고 똑같을 거고, 그 다음에 높이는 지압을 받는 면적만큼 요 길이가 되겠죠? 그 면적만큼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각형 형태로 지압 면적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평균 지압 면적이에요. 물론 이거는 사실 지압 면적은 당연히 위에서 보면은 여기서 가장 크겠죠. 여기서 가장 압력을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해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트러스 멤버가 있네요. 트러스 멤버가 루프 천장에서 돼 있고요. 연결돼 있고요. 26mm 개셋 플레이트. 자, 얘가 개셋 플레이트인데요. 자, 요게 26mm예요, 플레이트가. 그리고 가운데 핀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트러스 멤버하고는 당연히 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의 두께는 14mm, 개셋 플레이트는 24mm. 그다음에 핀이 있죠. 그러면 핀의 지름은 얼마라고 써 있나요? 핀의 지름은 22mm로 되어 있네요. 22mm. 자, 22mm 다이아미터 핀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예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예제는 만약에 80N만큼의 하중이 가해진다면 여기 80N만큼의 하중이 가해져야 만약에 게스 플레이트를 80N, 킬로뉴턴이죠. 80kN로 잡아당겨. 자, 그랬을 때 핀에 작용하는 가장 최대 베어링 스트레스가 얼마냐? 즉, 자, 이렇게 핀이 있다라고 하면
핀이 있다라고 하면 핀은 가운데가 개세 플레이트고 양옆이 트러스 멤버입니다. 트러스 멤버고요. 그러면 이 핀이 아래쪽 방향으로 다시요. 개세 플레이트가 아래쪽 방향으로 하중을 받은 거니까 이만큼의 하중을 받은 거니까 개세 플레이트로부터 위쪽에서 이렇게 아래쪽 방향으로 하중을 받도록 하겠죠. 자, 이렇게 하중을 받을 겁니다. 이게 얼마냐 하면 80kN이에요. 자, 요 길이만큼이 얼마냐? 게스 플레이트하고 게스 플레이트의 두께만큼일 테니까 26mm입니다. 자, 그런데 가지마 라고 트러스 멤버가 막죠. 이렇게 이중전단이네요. 전단면은 여기도 찢어질 수 있고 여기도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하중을 맞게 되느냐? 양옆에서 40kN씩 맞겠죠. 예. 그리고 이 길이는 14mm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80kN이 가해진다라고 했을 때 지하복력의 최대값 라지스트, 예. 가장 큰 지하복력은 어디겠느냐? 어디에서 얼마만큼 작용을 하겠느냐? 예, 그겁니다. 자, 지금 지하복력은 개세 플레이트로부터 받게 되는 지하복력이 여기 작용하고요. 즉, 폭이 26mm입니다. 그 다음에 트러스 멤버로부터 받는 지하복력이 여기 작용하고요. 이렇게. 그런데 길이도 다르죠. 14mm고 트러스 멤버로부터 받는 지하복력은 그 다음에 게세 플레이트로부터 받는 지하복력은 26mm 길이. 그 다음에 하중도 다르죠. 게세 플레이트는 80kN이 한꺼번에 가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엔드 플레이트는 40kN씩 나눠 갔잖아요. 그게 다릅니다. 물론 P는 22mm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디서 엔드 플레이트? 엔드 플레이트에서의 지하 북력 시그마 E라고 할까요? 자, 엔드 플레이트에서의 지하 북력은 엔드 플레이트로부터 받는 면적분의 엔드 플레이트로부터 받는 힘. 다시 말해서 면적은 22, 지름이 22, 그 다음에 받는 길이가 14mm, 14mm. 그거분에 10kN이니까 공 3개 더 붙이셔야 되겠네요. 자, 이게 엔드 플레이트로부터 받는 지하 북력입니다. 하중은 40만큼, 그 다음에 폭은 핀의 지름하고 똑같으니까 22mm겠지만 길이가 14mm, 14mm 요거요. 자,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해주시면은 얼마 나오냐? 죄송합니다. 계산한 게 있었는데요. 예, 계산을 해주시면요, 14하면 129.9 나오네요. 예, 129.9 메가파스칼. 자, 그러면 요번에는 엔드 플레이트가 아니라 게셋으로부터 게셋. 자, 이것으로부터 받는 지하복력 G라고 할게요. 마찬가지로 면적분의 힘인데 핀의 지름 곱하기 게셋 플레이트의 두께 26mm. 그리고 여기는 80kN 다 받죠? 공 3개 더 붙이시고요. 이렇게 생각을 계산해 주시면 될 겁니다. 계산해 주시면 139.9 메가파스칼. 얘가 더 크네요. 그쵸? 그래서 맥시멈 값은 베어링 스트레스의 맥시멈 값은 139.9 메가파스칼이다 라고 해서 나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얼티메이트 스튜어 스트레스가 극한 전단 능력이 얼마냐 하면 극한 전단 능력이요. 그리고 맞아. 어떤 책에서는요, 응력이라고 안 하고 강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극한 전단 강도라고도 나와요. 응력이란 말, 강도란 말 똑같고요. 예, 헷갈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저런 말이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극한 전단 능력이 190 메가파스칼이래. 그랬을 때 하중 얼마만큼 가해줄 수 있느냐? 극한이 될 수 있는 하중이 얼마까지 가해질 수 있겠느냐? 80kN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이 가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얼마까지 가할 수 있겠느냐? 자, 지금 이중전단입니다. 이중전단이요. 이중전단이니까 얘는 면적분의 힘인데 면적이 두 개가 들어가죠. 얼티메이트, 예. 극한 전단 능력일 경우에는 극한 하중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잖아요. 이거는 극한 전단 하중에다가 곱하기 면적 2배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극한 전단 하중이 190 메가파스칼이에요. 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22의 제곱이 되겠죠. 4분의 파이 d 제곱이니까 자, 요 면적이잖아요. 요거 핀이 잘렸을 때 원형으로 잘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 면적 거기에다가 2개 이중 전단이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숫자가 되게 커요. 얘 숫자 되게 크다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히 80메가, 다시요. 80kN보다는 커야 될 테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144,450 나온답니다. 뉴턴. 그래서 ultimate force는, 로드는, 3개 찍을까요? 144.5 킬로뉴턴 반올림해서 요 정도 146뉴턴 144kN 뭐 이렇게 쓰셔도 관계없고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소수점 같은 것들이.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세 번째 문제까지 내셨으면은 이제 숙제가 완료가 되신 거고요. 마지막 예제가 하나 또 있었죠. 우리 마지막 예제 볼게요. 그림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별거 없는 문제입니다. 방금 했었던 그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대한 문제긴 한데 뭐 결국은 관심 있는 건 핀이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그겁니다. 뭐 1, 2, 3번까지 제대로 푸셨던 분들은 4번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하중이 70kN이 가해지는데 70kN 레그가 두 개니까 양쪽이 각각 350kN, 350kN만큼이 가해지게 되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핀에 대해서만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핀이 나와져 있습니다. 요 핀 하나예요. 핀 하나만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핀이 봤을 때 뭐 위에서 밑에서 누른다, 밑에서 위로 누른다라고 하면은 밑에서 위로 누르는구나. 이만큼 누르네. 자, 그다음 위에서 이렇게 누르겠네. 여기도 이렇게 누르겠네. 예, 이중 전단 생기겠네. 예.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래서 전단 능력 얼마냐? 에버리지 전단 능력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발생하는 지하복력 얼마냐, 그리고 각각 여기 발생하는 지하복력 각각 얼마냐, 이거 찾는 겁니다. 문제에서 dp 값이 핀의 지름이 50mm라고 주어졌고요. 칠판 한번 넘어갈까요? 이거는 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 핀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핀이 받는 하중은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하중 이렇게 받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하중 이렇게 받죠.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하중 받게 될 겁니다. 자, 하중의 크기가 원래는 700kN인데 그게 350kN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플랜지 또 포크 두 개니까 여기는 350kN이 아니라 다시 또 절반 나눠서 175kN, 여기도 175kN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핀의 지름이 50mm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개셋 플레이트, 예, 개셋 플레이트 요겁니다. TG죠. 개셋 플레이트의 thickness 38mm. 그 다음에 플랜지 플레이트 요거네요. 플랜지 플레이트의 두께 thickness F라고 썼나요? 문제에서 예, 그렇게 쓴 거 같네요. 예, 25mm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중 전단이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첫 번째, 자, 시어 스트레스 얼마냐? 예, 시어 스트레스, 예, 이거는 면적분의 힘인데, 예, 두 개죠. 이중전단이니까. 그래서 요 면적, 그 다음에 요 면적 두 개니까 곱해 주셔야 됩니다. 더해 주셔야 됩니다. 곱하기 2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4분의 파이 d 핀의 지름 제곱 곱하기 2분의 f다. 그러면 F값은 350kN이니까 공세개 이거 175라고 쓰지 마세요. 나눠줘서 175가 된 거지. 지하 능력할 땐 175겠지만 전단 능력할 때는 합쳐서 쓰시면 됩니다. 350kN이고요.
자, 얘를 4분의 파이 곱하기 50의 제곱 핀의 지름 50이 있으니까 곱하기 2.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요 계산해 주시면요. 89 나온대요. 단위는 메가파스칼이라고 했었죠. 아직도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응력, 그 다음에 역률 단위는 다 메가파스칼 단위로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됐고요. 자, 두 번째. 자, 요번에는 겟셋인가요? 예, 겟셋에서의 베어링 스트레스. 겟셋에서의 베어링 스트레스 시그마 G인가요? 예. 자, 이거는 겟셋의 면적분의 겟셋에서 받는 힘 G 이렇게 할까요? 자, 겟셋의 면적은 요거에다가 요걸 곱한 것과 같겠죠? FG. 그러면 350 하나 둘 셋 얘를 디바이 38mm 시크니스 겟셋 시크니스가 38mm 곱하기 핀의 다이아메타는 50mm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뉴튼 밀리미터 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메가파스칼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겟셋의 베어링 스트레스 값은 계산해 주시면 184, 예, 184 메가파스칼. 자, 그럼 세 번째. 자, 플랜지 베어링 스트레스. 예, 이거요. 시그마의 플랜지. 자, 이거는 플랜지의 면적분의 플랜지가 받는 힘. 플랜지가 받는 힘은 예, 175kN이었죠. 면적은 플랜지의 시크니스에다가 핀의 다이아메타. 그러면 플랜지가 받는 힘은 175kN이니까 공 3개. 디바이 플랜지의 시크니스는 25mm였습니다. 곱하기 핀의 지름 50mm. 네. 계산해 주시면은 140 나오네요. 메가파스칼. 그래서 각각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문제가 복잡하다고요. 쫄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쓰는 답이 맞는 답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많은 학생들이 본인이 문제를 풀고 나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많이 해요. 내가 이거 제대로 푸는 거 맞아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맞아요. 예, 숫자가 크게 나온다 해서 허황된 건 아닙니다. 특히 힘 같은 경우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름이 방금 전 문제도 지름이 50mm예요. 5cm예요. 봉이 있는데 지름이 5cm만큼 되는 이러한 이만큼 되는 봉입니다. 그 봉이 휘어지거나 어떤 힘을 받거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간의 기별은 가야 되니까. 그러려면 힘이 얼마나 많이 작용을 하겠어요?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하중의 크기는 보통 킬로뉴턴 단위로 많이 나와요. 이쪽 단원에서는. 그러니까 힘이 너무 크게 나왔다고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거 맞아요.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학생들이 중간에 많이 포기를 하거든요. 아, 이상해. 숫자 이상해. 아무래도 나 잘못 푼 것 같아. 막 자기를 못 믿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써놓고 나서 본인이 안 믿으면 누가 믿어줘요? 그러니까 본인이 푸는 거, 내가 푸는 거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평가는 답이 나온 다음에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답이 나온 다음에 이거 이상하지 않을까? 괜찮을까? 그런 것들은 답이 나온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문제를 푸는 중간에는 많이 의심하지 마세요. 예, 답이 좀 숫자가 크게 나와서 너무 작게 나와서 너무 그렇게 의심하지 마세요. 본인을 믿고 끝까지 풀어보셔야 됩니다. 설령 틀린 답이 나왔다고 하더라도요, 연습이잖아요. 어차피 연습하는 거니까 틀린 답이 나오면 틀린 답이 나오는 과정을 연습을 하신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맞는 답이 나오는 과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실 때 어려워 못 풀어 안 해 뭐 아니면은 중간에 포기하 제일 많은 거 중간에 포기하고 처음에 깔짝깔짝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그런 학생들은 시험 보면요 시험 문제에서 앞에 부분은 풉니다. 뒤쪽으로 들어가면 못 풀어요. 예, 그런 게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해서 최종 답을 내시는 것까지 꼭 해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숙제풀이 4주차 비대면 수업에 대한 숙제풀이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